하고 계시는 사업에 왜 경쟁력이고 또 새로운 역량이 될 수 있는지 저희 몇 가지 그런 흐름들, 사례들 말씀드리고 진행할게요. 이거를 보시면 저도 어떤 회사의 대표지만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5년 후에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회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열심히 잘한다는 것은 패스트 팔로워에서도 굉장히 나쁜 전략이죠. 그렇다고 하면 5년 후에 내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우리의 고객은 아니지만 완전히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고객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는 거가 모든 대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느껴지시나요? 직관적으로 보면 저게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는 저런 부분들을 보고 이렇게 시를 쓰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현실을 보고 저렇게 시를 만드는 것처럼 스타트업과 기업이 하는 역할들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서비스나 용역 재화들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만드는 이런 부분들, 혁신이라고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한국인들이라면 마그리트의 다양한 자화, 자기에 대한 모습을 보면 저런 식으로 통찰력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의 시선은 이쪽으로 현실로 가게 되지만 이렇게 뭔가를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그려내는 거, 이게 바로 여기 계신 우리 기업가들 또 담당하시는 사업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띵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힌트를 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5가지 단계라든지 더블 다이아몬드, 3단계 방법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도 저희 회사는 2011년부터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는 단순하게 이런 방법론들을 잘 열심히 전수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방법론이 여러분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은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뭘까? 결국 저희가 발견한 것은 마인드셋과 관점과 세계관에 대한 변화가 없이 이러한 방법론을 따라가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결국 이러한 해답이 있죠. 디자인 띵킹 해봤자 시시하네. 디자인 띵킹 해봤자 뭔가 색다른 줄 알았는데 이거가 우리가 하는 방법 아니야? 이런 식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세스나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런 관점의 변화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더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디자인 띵킹이라는 부분에 몰입하게 된 계기는 원래 유엔에서 활동을 하다가 유엔은 굉장히 커다란 것들을 다루는 곳이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문제를 굉장히 커다란 사업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국가의 수반이나 부총리, 총리, 장관들과 중심으로 뭔가 플랜을 짜고 그 나라의 GDP를 올리는 이런 작업들을 하다가 우연하게 여기에 있는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책을 저 표지가 너무 강렬해서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고 저 영문 원서를 가지고 부탄이라는 곳에 출장을 갔다가 유엔에서 출장하게 되면 되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런 원서들을 읽어야지 잠이 잘 옵니다. 그래서 원서를 쫙 봤는데 너무나 재미난 거예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바텀업으로 혹은 사람들의 실제 니즈를 파악해가면서 뭔가를 플래닝하는 부분이 제가 배우지 못했던 부분이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부분들이 디자인 띵킹이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런 흐름들을 처음으로 접했을 때 내가 유엔을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저는 유엔을 그만두고 기업가 정신이라는 걸 공부하러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내용들을 너무 좋아해서 몇 곳에 있는 출판사들에게 이런 책들을 내보셔야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 2009년, 2010년도였던 것 같아요. 출판사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서 제가 창업을 하고 출판사를 차리고 책을 냈는데 다 대박이 나서 지금도 이 책들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에 유엔을 그만두고 영국에 MBA 공부를 하러 들어갈 때 봤던 그 기사인데요. 런던에서 학교를 딱 갔는데 이런 월스트리트저널 그런 신문지가 다 국가로 있습니다. 학교 내에 있죠. 그래서 이걸 딱 펴봤는데 그때 읽었던 기사가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Forget B School, D School is hot. B School은 비즈니스 스쿨이죠. 이제 더 이상 비즈니스 학교는 다 잊어버리고 무엇이 핫하다고 하냐면 바로 D라고 하는 디자인 이런 접근들이 이제는 핫하다는 것을 디자인 관련된 저널에서 말하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게 어디죠?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메인스트림 주류 경제학지죠.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존의 마케팅 방법론으로는 이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것을 분석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론으로는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마케터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때는 누군가를 물어보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로는 설문조사는 이 사람이 어떤 대답과 피드백을 하는지를 대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 내가 그걸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이나 서비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도 이게 어떤 인사이트인지를 내가 스스로 해석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보시다시피 전통적인 분석 중심의 마켓 리서치로 가는 것 외에도 디자인 리서치라고 하는 없는 곳들을 탐색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됐죠.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도 제가 갔던 학교가 그때 2011년부터 대거 MBA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띵킹, 그 다음에 유저 센터드 어프로치 뭐 이런 디자인 과목들을 다 오픈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았죠. 그래서 기본적인 MBA의 전통적인 과목들은 가급적 다 안 듣고요. 디자인 과목만 다 들었는데 할 수 있는 모든 과목들 덕분에 학점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원래 저는 디자인 전공이 아닌데 그래도 용기 내서 과목을 수업했는데 학점이 막 C 나오고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 제 친구들 다 우수 장학생 받았는데 저는 진짜 평범하게 턱걸이에서 졸업을 하고 제 아내랑 아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아들이 아빠는 뭐 이게 띠 같은 거 없어? 해서 아 좀 그래 그런 사연이 있어. 그래서 되게 좀 애매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때 배웠던 디자인 띵킹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지금 저에게는 굉장히 큰 자신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띵킹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실제 많은 부분은 실현 가능성과 실용성이라는 부분으로 먼저 우리가 어떤 걸 분석하고 yes, no를 보게 되지만 실제 디자인 띵킹은 그런 부분으로 보는 건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고 이미 개선해야 될 영역이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영역은 실용성이나 타당성을 가지고 보기 되게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그 시작을 디자인 띵킹은 묻혀져 있는 잠재적인 필요에서부터 시작해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결국엔 올바른 질문, 진짜 문제 정의가 무엇일까? 실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나 페인 포인트를 말하긴 하지만 그 페인 포인트가 결국 합의하고 있는 커다란 빅 퀘스천, 가장 커다란 질문은 무엇인지를 결국 찾지 못하면 우리는 소비자들이나 잠재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파편적인 니즈를 해소하면서 들어가다가 결국엔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니즈와 페인 포인트들이 어떠한 새로운 질문들로 우리를 이끄는지를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탐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대기업들과 새로운 신사업 개발을 하는 관점을 다 들어가고 있어요.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이런 커다란 B2C, B2B 기업들이 이런 디자인 띵킹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우리가 한 번도 고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비시장 혹은 비고객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과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 것인지를 저희 이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펼쳐놓고 우리가 모르는 고객들은 누군가, 우리가 절대로 상대하지 않고 상호작용하지 않는 비시장, 비고객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해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나 공감 이런 부분들이 말은 쉽죠.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런 이유가 뭘까요? 한번 30초 시간을 들어볼게요.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나눠볼까요? 이거 한번 볼까요? 부모가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저렇게 모빌이라고 하죠. 아, 아이 재밌겠다, 멋진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문제라는 것은 내가 바라볼 때 문제의 하나의 파편이고 이거와 관련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모습 혹은 다른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우리의 시각에서는 저렇게 보이지만 아이의 시각은 저렇게 이상한 부분이 강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아이에게 저게 저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엄마 아빠가 사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모빌을 사실 때 저 거꾸로 들어서 아이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이나 혹시 검토하시고 사신 적 있으신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눈높이로 들어보고 괜찮겠네? 왜냐면 내가 벌고 내가 돈을 내니까. 그런데 저게 아이 입장에서는 저렇게 굉장히 독특한 것, 나중에 내가 말을 하고 크게 되면 엄마 아빠 저게 도대체 뭐였어요? 물어보고 싶은 저거, 바로 관점이 다를 수 있고 경험이 다를 수 있고 이것의 해석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문제 정의를 하기도 전에 왜 이렇게 말을 했는데 했는데 왜 아라고 말하지 못할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민망한 사례 너무나 많습니다. 자, 페이스북에 제가 아는 분들이 이런 사진 많이 올리는데요. 혹시 민망하지 않으세요? 너무 민망합니다.
저는 잠옷바람으로 회사 나온 것처럼 뭔가 좀 감추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떤 지역에 인삼축제를 하는데 저렇게 거대한 인삼을 그려놨죠. 여러분 꼭 인삼축제에 저렇게 거대한 인삼이 나와야지 사람들이 인삼축제에 오게 될까요? 자, 기획자에겐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저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가족이고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어머니고 아버지고 아이들인데 그 관점에서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걸 생각 못합니다. 자, 어떤 또 분이 음식물 쓰레기를 절감하기 위해서 다양한 디자인 컨셉을 냅니다. 자, 의도하지 않았던 임팩트는 뭘까요? 자, 이 메시지가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죠? 자, 저 아이는 저런 거라도 먹어야 되니까 저 음식물 쓰레기로 나한테 모아주세요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버리는 거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되게 민폐니까 여기에 넣지 말아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메시지가 완전히 혼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하는 건 완전히 뭐죠? 민망해요. 민폐죠. 이 빈망을 넘어섭니다. 자,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죠? 선한 의도를 갖는 디자이너나 엔지니어가 분명히 좋은 의도로 했지만 저게 누군가에게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고민하기에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 월요병 있으시죠? 저 대표인데도 저도 월요일날 살짝 고민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럴 때 한 전문가가 나와서 심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요일에 잠깐 출근해서 일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도움이 되세요? 도움이 되십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황당하고 민망하고 민폐가 나오게 될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문제 정의하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른 눈높이고 다른 경험이며 해석은 각자의 삶의 결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다양한 패턴들을 저도 여러분도 모든 분들도 해서 저는 정말 재미난 것 같아요. 저희가 컨설팅했던 되게 중학생 팀들이 오래전에 기억이 납니다. 이 친구들이 목동중학교 학생들이었는데 삼성과 함께하는 투마로우 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맡아서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런 팀들을 디벨롭했습니다. 이 친구들의 문제 정의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 목동중학교의 급식소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절감할까? 대부분 이 주제를 가지고 어른들, 성인들은 정말 단순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를 만들면 되겠다. 그러면서 대부분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런 기계와 솔루션으로 가기 전에 분명히 인간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패턴들, 우리의 어떤 여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결국에 무지개 식판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본에도 수출되고 다양한 대기업, 그 다음에 사관학교, 구내식당 이런 거에 들어가서 음식물 쓰레기에 구체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뭐 그래도 시간 관계상 이걸 빨리 말씀드리면 혹시 여러분들이 뷔페나 최근에 결혼식 어디 그 경조사 가셔서 저렇게 뷔페를 먹습니다. 근데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던 적 최근에 있으세요? 자, 여기서 되게 이 친구들 중학생이 발견한 핵심 포인트는 이런 거였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처음부터 남겠다라고 만든 의도를 막 잔뜩 가지고 사람들이 음식물을 쓰레기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 정보가 왜곡이 됐는데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다고 해요. 정말 저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뷔페를 갈 때 저희가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진짜 이번엔 조금만 담아야지, 조금만 먹어야지, 이번엔 버리지 않아야지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한 젓가락만 담죠? 정말 겸손하게 한 젓가락 담습니다. 한 젓가락 한 젓가락. 분명히 나는 한 젓가락씩 했어.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서 뭐를 느낄까요?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음식물의 높이가 보이게 되죠. 즉, 한 가지는 음식물을 담을 때 높이에 대한 정보가 없이 자꾸 이거를 판단했던 내 왜곡된 정보가 의자에 앉는 순간 수북히 쌓였던 음식물의 정보가 합치되는 순간 너무 많이 남았네. 자, 그거를 바로 서서 담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시각 정보가 저거를 전달할까 이런 부분을 발견해서 친구들이 되게 큰 변화를 잃게 됐죠. 돈을 들이지 않아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유엔에서 발견했던 굉장히 좋은 사례가 이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들이 가장 많이 죽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너무나 간단한 설사입니다. 그 설사를 지사제를 먹이면 다 끝나는 건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은 그 설사를 통해서 탈수를 통해서 영양실조 때문에 그냥 다 죽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 그렇다면 모든 원조나 제약회사, 모든 그 구호단체들의 핵심의 질문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간단한 지사제를 전기도 없는 저 산골 아프리카 마을의 마을마다 진짜 유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요. 그 간단한 솔루션이 어떠한 분으로부터 나왔어요. 자, 그분이 관찰을 했습니다. 했더니요, 전 세계에 도로가 없어도
전기가 없어도 전 세계 곳곳 오지에 들어가는 곳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콜라였어요. 그러면 콜라 따로 지사제 따로가 아니라요. 콜라가 가는 길에 저 설사약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 박스를 계속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근데 뭐가 보여요? 콜라 병을 넣게 되면 중간에 비어있는 구간이 있네. 아, 여기다가 정말 플라스틱을 간단하게 해가지고 무게를 거의 안 들어서 그냥 딱딱딱 넣어놓으면 저거 가지고 어떻게 되죠? 네팔, 부탄 그 어떤 것도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자기의 요 짐을 쌓고 산을 올라가면서 콜라를 다 공급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 정의를 새롭게 하고 그런 관점을 통해서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한 한번 실습해 볼게요. 요즘 많이 나오죠? 불쌍한 바다거북이. 바다거북이가 이렇게 우리 언론에 나온 적이 2년 전엔 절대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정말 많이 단골보역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부검하는 바다거북이 30종 최근에 어떤 르포를 보니까 모든 바다거북이의 모든 배에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차 있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걸 한번 문제 정의를 해볼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바다거북이가 아니니까. 그만큼 인간의 시각으로 동물의 시각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한번 문제를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은 지금 바다거북이에요. 배가 너무 고픕니다. 당장 뭐 먹어야 돼요. 지금 뭐를 먹지 못하면 또 먹이를 보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자, A와 B, 눈앞에 두 종류의 해파리가 보입니다. 말씀드렸죠? 바다는 조류가 있기 때문에 파도가 있어서 내가 지금 테이크하지 않으면 없어져요. 그럼 또 이 배고픈 거를 언제 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자, A, B, 그리고 물속은 어떻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투명하지 않아요. 뭔가가 보이는데 아무튼 집어 먹어야 됩니다. 자, 10초 후에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릴게요. 자, B를 제외하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A가 되게 풍성하고 먹음직스럽죠? 바로 A가 실제 비닐봉지예요. B는 실제 해파리입니다. 그런데 저 비닐봉지가요, 바닷속에서 과장으로 막 몸짓을 해요. 나 먹어봐, 나 먹으면 엄청 커다란 해파리 같지, 나를 먹으면 너 3일 동안 버틸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시각에 의존하는 바다 거북이는 어떻게 돼요? 투명 플라스틱 봉지가 와우, 해파리구나. 그래서 대부분 저렇게 투명 봉지를 먹고 죽는 특징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히 따라가 보게 되면 바다 거북이가 플라스틱 봉지를 먹고 죽는 다양한 문제 중에서도 여러 가지를 한번 해결해 볼 수 있겠죠? 제 많은 단골로 소개해 드리는 건데 식약처에서 이런 거 정보를 줍니다. 어떤 정보죠? 여러분들에게 적절하게 드시라는 정보죠. 하지만 우리는 이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명확한 메시지,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혹시 킬로칼로리라는 정의를 명확하게 내릴 수 있는 분이 없으시죠? 하지만 이 정보를 생산해낸 담당 공무원분들, 그런 식품 영양 박사님들은 킬로칼로리라는 자신만의 세계, 자신만의 단위를 가지고 당연히 전국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가 이걸 알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부터 우리는 소통이 막히고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떤 곳은 칼로리라는 단위를 쓰지 않고 우리 모든 일상에서 친숙한 언어인 달리기나 사이클링, 수영이라는 이 단위를 가지고도 우리는 전달할 수 있을 텐데 이만큼 어떠한 기호와 어떤 랭귀지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디자인 थि킹은 되게 파운데이션이 약한 논리 구조라고 생각하시지만 엄밀히 말하면 디자인 थि킹은 연역법과 귀납법으로 정의가 됐던 이 후기 산업사회의 부분들을 굉장히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논리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을 바로 추론법이라고 합니다. 추론법은 이미 존재하는 전제가 없었을 때, 그리고 귀납법과 같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관찰할 것도 우리가 아직 없었을 때 새로운 비약적인 관점에서 추론법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런 추론법이 굉장히 많이 유명해진 것 중에 하나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추론법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모든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갈 때 있어서 저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가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결국에는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저게 근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전문성이란 거는 내가 아는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내가 아는 것이 아닌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닌 영역은 위험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안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의 덫을 벗어나는 거가 바로 추론법이 해야 될 영역이겠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 띵킹에서는 이런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기회를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변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선형적 논리 굉장히 좋죠. 분석하고 가정하고 결론 내리지만 이런 프로세서로 뭔가 제조업을 하게 되면 다 망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투자 검토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1년에 한 120개 기업을 투자 검토를 해요. 정말 이것을 신봉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해답이 없습니다. 자,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이 이미 금형을 깎아가지고요 이걸 만들어 왔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분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근로자분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절삭을 하다 보면 손이 많이 이렇게 잘립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 안에 봉합하지 않으면 이게 되게 신체에 여러 가지 불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어떤 응급키트처럼 여기 보관하고 권역별로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빨리 가면 이 절지 이런 부분들을 봉합할 수 있는 다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시간 동안 시간을 단축하고 위생적으로 이걸 보관할 수 있는 뭔가를 딱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1시간도 안 돼서 쫙 얘기를 듣다가 직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안 만나보셨죠? 사용자 안 만나보셨죠? 라는 게 막 있는데 이분이 너무 열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 좀 두려웠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한 실제적인 사용자와 실제 이것을 구매하고 설치하는 분들과 만나보셨나요? 만나려고 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 공장 근로자들 만나기 되게 어려웠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만드셨어요? 만나지 않아도요. 충분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 다 만났다는 거예요. 관련된 의사 선생님, 응급처치 하시는 분들, 절지 이거를 봉합하는 의료진들,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 감독하는 전문가들의 모든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만약 자문을 한다고 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충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제가 아는 파주의 어떤 공장 대표님께 전화를 걸고 죄송한데 서울에서부터 택시비 빨리 하셔가지고 파주 공장을 열어드릴 테니까 가서 요 시제품을 가지고 피드백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제가 했거든요. 갔다 왔습니다. 분위기 어떨까요? 완전 망했어요. 자, 그래서 저희 컨설팅의 KPI가 하나가 달성이 됐는데 뭔지 아세요? 폐업을 하셨습니다. 죄송한데 그것을 시장의 니즈나 사람들의 어떤 페인 포인트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실제 양산까지 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죠. 이게 안 되는 건데 좋네요. 지원 사업 연결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죠. 그래서 디자인 띵킹이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을 바라볼 때 내가 놓치고 있는 건 뭐지? 내가 모르는 분야는 뭘까?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색해 볼 수 있겠죠. 자, 우리들의 현실은 바로 이런 겁니다. 굉장히 비선형적으로 했다가 저거 했다가 깨졌다가 피벗했다가 뭐 이렇게 해보겠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디자인 띵킹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겠죠. 저는 이거를 사랑의 언어라고 쉽게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랑의 언어, 여러분들의 고객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언어가 이 책이 정말 재미난 책인데요. 연인들끼리의 사랑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 5가지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대충 뭐가 있을까요? 5가지. 여러분들은 어떤 거가 있을 때 내가 연인, 상대방으로부터 나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 라고 느끼나요? 혹시 경험 기반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5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나에게 어떤 인정해주는 존경의 언어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저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사람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거죠? 선물이 중요한 분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선물이에요. 말로 하는 것 that's okay. 선물. 3번째, 선물 아무리 갖다 줍니다. 좋은 말 많이 해요. 전화해요, 편지 써요, 다 해요. 근데 내 곁에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10분도 안 줘?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을까? 타임, 시간이 중요한 게 있겠죠. 자, 나머지 2개는 뭘까요? 스킨십이고요. 4번째는. 5번째는 내가 필요할 때 뭔가 도움을 주는 봉사에 대한 거를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죠. 자, 이런 컨셉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잠재 고객, 유저, 사용자를 하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듣고 싶은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가 여러분의 사업마다 굉장히 많이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원하는 언어에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표 파는 곳과 표 사는 곳이라는 이 핵심적인 키워드만 제가 오늘 전달 드릴 건데요. 자, 표 파는 곳과 표 사는 곳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얘기인가요? 다른 얘기인가요? 같죠? 그러면 어떤 터미널에 갑니다. 버스, 기차, 어떤 역에 가요. 표 파는 곳이 있든 표 사는 곳이든 여러분 실제 그 표를 획득하는 본질적인 펑션과 기능으로서는 전혀 차이가 없겠죠?
그런데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자, 표 파는 곳과 표 사는 곳은 각자 누구의 관점이에요? 표 파는 곳은 파는 내 입장에서 내가 파니까 파는 내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 장소는 표 파는 곳이야 라고 보겠죠. 자, 표 사는 곳이라고 붙여놓은 것은 어떤 것이죠? 내가 표를 파는 행위는 내가 하는 게 맞지만, 간판도 내가 지금 만들지만, 그런데 이곳에 오는 핵심적인 플레이어와 이해관계자는 표를 파는 내가 아니라 표 사는 당신이죠. 그래서 당신의 관점에서 이거를 거꾸로 쓰는 거 바로 표 사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서비스나 교육이나 제품이나 많은 것들에 정말 탁월한 표 파는 것을 만들어서 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서는 정말 특별한 표 사는 것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 표 파는 것과 표 사는 것이라는 이 하나의 내러티브가 저희들의 목적에서 어떤 것을 감안할 때, 야, 이거는 표 파는 것 아닌가? 이거는 표 사는 것 아닌가? 한번 시금석으로서 이걸 많이 활용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저희 바꿔볼까요? 이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에너지 과소비 시민들이 과소비하지 않도록 어떻게 억제 정책을 할 수 있을까? 충분히 관적인 관점이 있죠. 억제할 수 있도록, 과소비하지 않도록. 이건 굉장히 탑다운입니다. 표 파는 사람의 입장에 들어갔죠. 근데 이걸 약간 조금 더 사랑의 언어, 저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과소비하는 시민들이 과소비의 심각성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조금 더 중화됐죠. 하지만 좀 더 가볼게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인식하고 에너지 관리를 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표 파는 곳에서 표 사는 곳으로의 전환을 통해서도 우리는 똑같은 문제 정의를 저렇게 달리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회사에 영입하고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돼요. 새로운 가치를 전달해야 됩니다. 없던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네요. 누구만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엔지니어와 코드 개발자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가 꼭 필요해요? 디자인 띵킹, 디자이너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포드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이 차용하고 있고, 또 세계적인 디자인 기업들, M&A 것들이 다 경영 컨설팅 기업들이죠. 왜 그렇죠? 아까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 말씀드렸죠. 마켓 리서치라는 전통적인 경영의 관점으로는 신상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두 개가 필요하네요. 근데 나머지 디자인, 리서치 역량을 스스로 내재하기는 어려우니 어떻게 해요? 다 사들이죠. 위어크도 작년에 시카고 소재 디자인 학교를 다 인수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왜 이러한 어떤 분석적인 강한 경영 컨설팅 기업들이 왜 디자인이라는 것들을 자꾸 인수하고 자기 자회사로 데려가는지의 맥락들을 이해해 보시면 디자인이라는 부분들은 혁신 역량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지수가 좀 나왔는데요. 이런 디자인 가치를 조금 더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왼쪽에 있는 기업들의 실제 주가의 상승 부분이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했을 때 저렇게 큰 차이가 나온다는 걸 보고 있고, 작년에 IBM이라는 회사가 디자인 띵킹을 도입한 이후에 지난 3년 동안 도대체 우리가 얻은 게 뭔가, 코스트는 얼마나 감소했고 우리의 개발 시간을 얼마나 단축했으며 했더니 실제적으로 230억의 비용 절감, 210억 원의 수익성 개선, 이런 부분들이 작년 리포팅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클래식하죠. 에어비앤비가 망하다가 2009년에 다시 회생했던 거를 이 창업자는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정말 지금의 에어비앤비 모습을 발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바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 보게 됐죠. 이 회사는 의약품을 원래 제약회사입니다. 그리고 요즘 제약회사인데 대부분 제약회사가 특허권이 만료될 때마다 휘청휘청 거리고요. 비즈니스 모델의 그 매출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해서 저희가 그런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실제 진행을 하면서 지난주에 같이 개발했던 상품이 상표권 등록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임직원들이 우리 사업과 관련된 고객 외에도 비고객들, 고객의 친구들, 고객, 비고객의 가족들, 굉장히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과 만남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우네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얘기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단순한 대화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숨겨져 있는 인사이트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어떤 회사든지 간에 굉장히 많은 구성원들이 24시간 매주 매월 그런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귀중한 인사이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신사업 개발은 신사업 개발이고 또 이런 건 이런 거라고 하는 어떤 리소스의 그런 효과성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하고 툴킷을 만든 다음에 혁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프로덕트나 어떤 결과를 말하기보다는
여정과 여행과 인사이트를 축적하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대기업에 있는 분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이게 가치가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팀장이나 임원분들이 자기 구성원들이 지금 자리를 떠나서 비고객을 만나는 거고, 야 그거 지금 3시간 만난다고 그게 무슨 ROI가 있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 라고 모든 걸 막고 한 달 후에 갑자기 소집해서 자 우리 2주 만에 혁신 상품 개발해야 됩니다. 자 그런다고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여정 속에서 내가 포착하고 관찰하는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하면 수없이 많은 빅데이터처럼 내재화할 건가, 그런 부분들이 혁신을 여정으로 이해하지만이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쉬운 것부터 시작해 봤습니다. 노인센터 봉사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 여직원들의 모임 속에서 또 뭐 미팅을 하고 다양하게 하면서 뭐 관찰을 하고 디자인 띵킹이란 이 거추장스러운 걸 일단 저희가 최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일단 여러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에서 새롭게 느끼는 와우, 새롭게 발견한 것, 혹은 내가 이건 처음 알았는데 이건 뭘까라고 궁금하게 하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한번 써보도록 저희가 합니다. 그거를 소셜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진행해봤어요. 그리고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복귀하죠.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몇 번씩 서로가 느낀 점들을 한 번씩 와가지고 다 보여줍니다. 아 이번에 제가 만났는데요. 운전하는 분들의 안구건조증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안구건조증이 너무 심해서 운전할 때마다 굉장히 눈을 따끔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페인 포인트 중 하나가 우리가 마치 뭔가 스프레이를 하는 것처럼 운전 중에 안구건조증이 너무 심하면 쫙 누를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자 이런 얘기들을 옆에서 대화하면서 우연하게 가진 사람들이 듣고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가 쌓이고 이런 걸 뭐라 할까요? 익스터널라이제이션. 내가 느꼈던 인사이트가 나는 느낄 수가 있지만 누군가는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새로운 기회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노출하고 공유하면서 진행하네요. 저도 여기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 정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사람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아이디어와 우리 회사에 있는 어떤 걸 연결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의 역할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컨비네이션 해보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서로 코크리에이션 해보고 함께 피드백을 주어가면서 몇 가지를 계속 만들어 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면, 어떤 분이 어린이병원에 갔는데요. 아이들이 다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나 재미없어 보여요. 왜 그럴까 관찰해봤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 병실이 혼자 쓰는 건 아닌데요. 저 어르신들이 자꾸 조용하라고 그래요. 너무 힘든 거죠. 아이들이 병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우울증 걸려서 나오네? 이게 왜 그럴까? 자 그런 고민들의 관찰을 하고, 그 관찰을 안에 들어와서 공유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이 그러면 응급키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는 아이들에게도 놀이용 응급키트를 우리가 만들어서 새로운 고객, 어떤 고객의 자녀들까지 우리가 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또 프로타입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그 프로타입을 가지고 사용자 테스트를 해보네요. 아이들은 무엇을 좋아할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사실 어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용성 테스트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초기 상태의 프로타입이 나오고,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제품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구매하고 싶은 최소 요건의 시제품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크라우드 펀딩도 올리고, 실제 연세 세브란스인가요? 어디 가서 저희가 실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테스트를 하고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코크리에이션을 받은 다음에 펀딩까지 진행하고 어머니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결국에는 이렇게 고도화되는 작품들을 만들어서, 이게 초안이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는 요 프로타이핑이 나왔고, 작년에 요 완성이 돼서 최종적으로 상표권은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등록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회사는 우리들의 고객들의 자녀, 그리고 우리들의 현재 고객은 아니지만 비고객들의 자녀, 굉장히 다양한 그 그룹들을 연결할 수 있는 포지셔닝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디자인 띵킹이란 첫째 세계관, 관점이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점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야기하고 관찰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즐거울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에서 원천적인 경쟁력을 저희가 어떤 자산이나 기계, 공장 부지 이런 걸로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물론 나타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구성원들과 임직원과 대표님들이 이런 역량을 계속적으로 연마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에 다 들어가지 못하는
무형 자산, 무형 브랜드로서의 정말 잠재력이 있는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몇 가지 질문 괜찮으니까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고맙습니다.